그는 조선의 선비였습니다. 500년 전 이 땅에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 사람들은 그를 율곡이라 불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맑은 물이 흐르는 밤나무 골짜기에서 그 호가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위인의 전기가 아닙니다. 교과서에 실린 업적을 나열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인간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떠났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는 48해를 살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짧은 생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남긴 질문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시 오늘 밤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내가 살아온 날들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내가 이 세상에 남기고 갈 것은 무엇일까? 율곡 이이도 그런 질문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답을 찾았을 수도 있고 끝내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을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혹시 당신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하게 되신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1536년 강릉 오죽헌. 겨울이 채 물러가지 않은 이른 봄,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신사임당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날 밤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검은 용이 바다에서 솟아올라 품 안으로 날아드는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꿈 이야기를 전하며 아이의 미래를 점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 신사임당은 그런 이야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그 아이는 그저 자신이 온 마음으로 보살펴야 할 생명이었을 뿐입니다. 신사임당. 그녀는 당대의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시와 그림에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식들에게 배움의 의미를 몸소 보여준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린 율곡은 어머니가 먹을 갈고 붓을 들고 글을 읽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배움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는 어머니 곁에서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그는 신동이라 불렸습니다. 3살에 글을 깨우쳤고 8살에 시를 지었습니다. 13살에 진사시에 합격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내린 재주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배운 것은 글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새벽녘 홀로 앉아 그림을 그리던 모습, 세상의 편견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던 모습, 그것이 어쩌면 그가 받은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율곡이 16살이 되던 해, 어머니 신사임당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48개의 삶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훗날 율곡 자신이 살게 될 횟수와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어린 율곡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심요살이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잠을 자고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밥을 먹으며 어머니의 부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잃었을 때 비로소 그 존재의 무게를 깨닫게 됩니다. 율곡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이 어머니가 떠난 후에야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세상의 무게, 그녀가 자식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 했던 근심, 그녀가 끝내 이루지 못한 꿈들, 그런 것들이 무덤가에 홀로 앉아있는 아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스며들었을 것입니다. 심요살이를 마친 후 율곡은 금강산으로 들어갔습니다. 19살 그는 불교에 귀의하여 승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유학의 길을 걷던 신동이 왜 갑자기 산사로 들어간 것일까? 혹자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이라 했고, 혹자는 세상에 대한 환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단순히 도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치열한 질문의 시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나고 왜 죽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9살의 청년이 그 무거운 질문들을 감당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간 것이라면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였을 것입니다.
그는 1년 남짓 산속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는지는 그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무게를 받아들이고 그 무게를 지고 걸어갈 준비가 된 청년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율곡은 다시 학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의 학문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지식을 쌓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삶을 이해하기 위한, 그리고 삶을 살아내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23살 그는 다시 과거에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장원급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이후에도 9번이나 장원을 차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구도장원공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기록 뒤에는 늘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재능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학문은 학문으로 끝나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마이너스. 조선 중기, 나라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전쟁이 없었고 백성들은 논밭을 일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율곡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화 속에 감춰진 균열들을 보았습니다. 관리들의 부패, 당파 간의 다툼, 민생의 피폐.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율곡은 관직에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학자로서 조용히 책 속에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관직에 나아간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배운 것을 세상에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경세치용이라 불렀습니다. 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쓰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새로운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학문을 학문 자체로 여기던 시대에 율곡은 학문의 목적을 세상의 변화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달랐습니다. 관직에 나아간 율곡이 마주한 것은 끝없는 갈등과 소모였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나뉜 당파들은 사소한 일에도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논의보다 파벌의 이익이 앞섰습니다. 율곡은 어느 한쪽에 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동인도 서인도 아닌 조정 전체를 위한 목소리를 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그는 양쪽 모두에게서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좌절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좌절했습니다. 여러 차례 관직을 내려놓고 낙향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율곡이 선조 임금에게 올린 상소 중에 유명한 것이 있습니다. 10만 양병설, 10만 명의 군사를 미리 양성해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200년 가까이 큰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평화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10만 명의 군대를 키우자니 사람들은 율곡을 과대망상이라 비웃었습니다. 율곡이 세상을 떠난 것은 158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8해 후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은 제대로 된 군대조차 없었습니다. 왕은 도성을 버리고 피란을 갔고 백성들은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야 율곡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말은 언제나 외면당합니다. 당장 눈앞에 불이 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조심하라는 말을 귀찮아합니다. 율곡이 살았던 시대도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은 영예가 아니라 고독이었습니다. 혼자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은 혼자만 견뎌야 할 무게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율곡은 여러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중 성학지묘는 임금을 위해 쓴 책이었습니다. 성인의 학문, 즉 어떻게 하면 훌륭한 임금이 될 수 있는지를 정리한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통치 지침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율곡 자신이 평생 고민해온 질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자신을 다스려야 하는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그는 이 책을 통해 임금에게 말을 걸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말을 걸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경목요결은 배움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책입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배움에 임해야 하는지를 담았습니다. 이 책의 첫머리에 율곡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그러나 그가 말한 배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세상을 이해하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배움이었습니다. 그는 늙어서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모르는 것이 모르는 채로 넘어가기 쉽지만 살아온 날이 쌓일수록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도 무언가를 배우고 계신지요? 아니면 배움은 이미 끝난 것이라 생각하고 계신지요? 율곡은 말합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그리고 늦은 배움이야말로 깊은 배움이 될 수 있다고. 동호문답은 율곡이 선조 임금과 나눈 대화를 정리한 책입니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백성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서 율곡은 늘 백성의 편에 섰습니다. 임금이 잘못하면 임금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고, 관리가 부패하면 관리를 뽑은 임금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말이었습니다. 임금 앞에서 임금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율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배움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율곡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산으로 도망쳤던 것, 현실 정치에서 수없이 좌절했던 것,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느꼈던 분노와 절망. 그는 그 모든 것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편적인 기록들 사이로 한 인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충분한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관직과 학문 사이에서 가족은 늘 뒷전이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나서서 밤늦게 돌아오는 생활, 때로는 몇 달씩 집을 비우는 생활. 그의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바꾸지 못했던 스스로를 미안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미안해하는 마음.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부모가 품는 감정일 것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더 많이 함께하지 못한 것, 더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한 것. 그런 미안함은 자녀가 자랄수록, 부모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집니다. 율곡도 그런 미안함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경목요결을 쓴 것도 어쩌면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직접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글로나마 남기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는 어머니 신사임당을 여인 후 평생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곳, 어머니가 남긴 그림, 어머니가 쓰던 물건들. 그런 것들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들로서 충분히 효도하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 해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어머니가 떠난 후에야 떠올랐을 것입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당연하게 여기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율곡도 그런 후회를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그를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이미 떠나보낸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니면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율곡도 그랬습니다. 그도 완벽한 아들이 아니었고 완벽한 아버지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율곡은 나라를 걱정했습니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야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의 목소리는 번번이 막혔습니다. 개혁안은 무시되었고 경고는 외면당했습니다. 함께 일하자던 동료들은 하나둘 떠나가거나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라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배척한 조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 나라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며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한탄합니다. 젊은 세대를 보며 걱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보며 불안해합니다. 율곡은 그런 걱정을 어떻게 품었을까요?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분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분노는 순간의 감정이지만 책임은 오래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비난하는 대신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좋은 뜻이 실현되지 못할까? 무엇이 막고 있는 것일까? 그는 질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었지만 자기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사람의 학생을 가르치고 한 편의 상소를 올리고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분노와 절망으로만 이어진다면 그것은 자신을 소모시킬 뿐입니다. 율곡은 걱정을 행동으로 바꾸는 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특별한 영웅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도 지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는 그 순간들을 견뎌냈습니다. 그것이 그를 율곡 2로 만든 것입니다. 1584년 율곡 2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48개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도 이른 나이지만 당시로서도 결코 오래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 앞에는 어떤 화려함도 없었습니다. 높은 벼슬을 지냈지만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평생 청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장례를 치를 돈조차 넉넉하지 않아 친구들과 제자들이 모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돈으로 셀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을 남겼습니다. 성학집요, 경목유결, 동우문답. 이 책들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남겼습니다. 그에게 배운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전해졌습니다. 그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배움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그가 떠난 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명예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는 세월이 지나면 잊힙니다. 권력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은 다음 세대에게 넘어갑니다. 율곡이 남긴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태도였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배움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완벽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이루려고 애썼습니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바꾸기 위해 자기 몫을 다했습니다. 그 태도가 500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율곡은 죽음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러나 그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에게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은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자신이 고민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게 하는 것. 그것이 그가 생각한 삶의 의미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율곡 2보다 오래 사셨거나 곧 그보다 오래 살게 되실 것입니다. 48회. 그것은 이제 지나온 시간이거나 아니면 이미 오래전에 지나온 시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살아온 날들이 떠오르시나요? 사랑했던 사람들, 함께했던 시간들, 웃었던 순간들과 울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후회되는 것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 못한 말, 가지 못한 길, 만나지 못한 사람.
그런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율곡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후회가 있다고 해서 삶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진지하게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진심으로 원하지 않은 삶일 수도 있습니다. 율곡은 말했습니다. 배움에는 늦음이 없다고. 그 말은 나이 든 사람을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살아온 날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배울 수 있는 것도 많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늦은 배움의 가치입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남겨야 할까? 지혜를 남겨야 할까? 아니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을까? 율곡이 자녀들에게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삶의 태도였습니다.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 오래가는 유산입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불안하고 다음 세대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율곡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걱정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크게 바꿀 수는 없어도 자기 앞에 놓인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어도 내 주변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율곡이 보여준 길입니다. 그는 조선의 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아들이었고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의 환멸을 느끼고 산으로 도망친 적도 있었고 그래도 다시 돌아와 할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루려고 노력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것은 그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진심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진심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기뻤던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후회도 있고 감사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어떤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무엇입니다. 율곡 2인은 48해를 살다 갔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했다는 것. 그것이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인지도 모릅니다.